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우리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정보공개, 여러분 정보공개 관련해서 정보공개법이 나오죠? 네, 이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보공개법이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또 이제 사례로 나올 수도 있다. 사례로. 근데 사례로 나와도 쉬운 거 나오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푸셔도 되세요. 아셨죠? 사례 나왔다고 갑을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셨죠? 예. 정보공개 뭐 쉬운 거니까, 그죠? 예, 보시면은 옳은 거 기억번.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 그러면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죠?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뭔가 문서로 이의 신청 이거 맞는 것 같네. 그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쵸? 뭘 체크해야 된다? 여러분 숫자를 체크를 잘해야 돼. 숫자를. 이의 신청 언제? 30일 30일 이거 청구인이 하는 거야. 청구인이. 그쵸? 그러면 제3자는? 그쵸? 제3자는 이의 신청 며칠 안에 해야 돼요? 7일. 되게 잘하시네. 맞아요. 그럼 이의 신청. 청구인이 하는 거는 30일에 30일. 20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그리고 이의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되고 구두로 안 되고요. 근데 제3자가 한다. 그죠? 네. 정보공개 청구한 자가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그죠? 그 정보의 그 본인, 그죠? 제3자는 이게 이의 신청을 7일 이내 해야 돼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래야 될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전자적 형태로 공개 청구를 하면은 뭐다? 출력이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 이제 공개 방법에 대한 재량이 없어요. 공개 방법에 관한 재량이 없다. 그걸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걸 출력한 형태로 공개했다. 요거는 뭐다? 역시 요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다. 이거 일부 거부 처분이라고 보죠. 일부 공개, 거부, 비공개 처분. 일부 비공개 처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 거부 처분. 그래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디귿번.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에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요게 법조문이죠. 법조문.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한다. 그러면은 일단 사본 또는 복제물로 이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보 양이 너무 많다. 그죠?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나누어 제공하거나 병행해서 제공할 수가 있어요. 열람과 병행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 맞는 거고. 리을번.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 사본도 가능하다. 이제 사본도 가능하다는 거고. 복사해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보시고 그다음에 12번 이제 대집행이죠. 여러분 대집행은 이제 어렵게 안 나오죠. 대집행.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한 경우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위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제 계고 또는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죠? 두 개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계고 하고 통지 절차 다 생략할 수가 있다. 근데 요건은 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 생략해도 되고 다 생략할 수도 있다. 만약에 다 생략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여러분? 실행이죠. 그러면 대집행 절차가 어떻게 된다? 즉시강제처럼 되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다 생략을 하면요. 2번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의무자가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은 국세 징수에 예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죠? 강제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비용이자 돈. 금전상 의무 불이행일 때는 강제 징수로 가는 거죠. 강제 징수. 3번 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법규 하명. 법령에 의해서 직접 성립하는 의무. 그죠? 법규에서 하명을 하면은, 그죠? 명령을 하면 상대방한테 의무가 생기잖아. 그죠? 또는 법규 하명 말고도 처분 하명도 있죠. 처분 하명. 그죠?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도 역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죠. 공법상 의무면 되니까. 근데 요 공법상 의무, 요 의무가 뭐여야 되죠, 여러분?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죠. 대체적 자기 의무. 그리고 4번.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이 된다. 인정이 안 되죠. 원상회복 불가능. 여러분 실행이 완료됐잖아. 끝난 거죠? 완전히 부셔졌죠? 그러면은 이 처분이 뭔데? 대집행 절차 처분. 그죠? 개통실비. 그거를 다툴 계고 또는 통지 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죠. 이거를 다툰다 해도 어차피 대집행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부셔진 건물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뭐를 청구하면 된다? 국가배상 청구하면 돼. 국가배상. 그죠? 국가배상 청구하면 된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13번 질서벌. 여러분 과태료도 되게 중요하죠. 과태료도 한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1번 보시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이거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질서위반 이거 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그렇죠? 이게 뭐죠? 속인주의. 속인주의죠. 이게 속지주의가 원칙이지. 근데 그죠?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내국인, 외국인 그죠? 한테 다 뭐가 적용된다? 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밖에도 적용된다. 국민이면 된다. 그죠? 우리 기국주의도 있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선박 항공기 거기 안에서 발생한 어떤 외국인이 어떤 질서위반 행위를 했다. 그것도 역시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과태료의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집행을 누가 해요? 여러분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 이제 판사가 아니라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요.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집행 권한, 판결문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여러분 요거 과태료 재판 그렇죠? 과태료 재판 뭐로 하죠? 무슨 형식? 결정 형식으로 하죠. 결정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 결정. 결정 형식으로 하니까 불복음은 어떻게 한다? 항고.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즉시 항고할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 집행정지 효력이 있죠?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게 과태료 재판 결정으로 하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규정이 있고 즉시 항고할 때 그죠? 집행정지 효력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집행이 정지돼야지 강제징수 안 당하지. 그죠? 과태료. 됐고 그다음에 3번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처 없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 친절하지?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이의 제기가 있다.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투죠? 이의 제기를 해야 되죠. 이의 제기를 하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없어지는 거잖아. 효력을 상실하지. 효력이 정지가 아니라 상실. 그럼 어떻게 한다? 14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죠? 행정청이 법원에 14일 이내에 통보를 하면은 법원에서 뭐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비송사건 과태료 재판을 하잖아. 그죠? 과태료 재판을 한다. 결정 형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거다. 비송으로 가는 거. 비송. 소송이 아니라.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 요게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죠. 그쵸? 요거하고 여러분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통고 처분. 그것도 나와가지고 자꾸 그죠? 통고 처분. 통고 처분은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거는 그 이행 기간이 있잖아. 이행 기간이 지나면은 또 이게 뭐다? 즉시고발 당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행하면 되는데 저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은 통고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죠. 또 상실된다. 그거랑 비교해 주시면 되세요. 과태료는 이의 제기를 하는 거고, 그죠? 통고 처분은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즉시고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고 처분도 역시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끔 하는 그 고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고 처분 자체도 처분성이 없다. 요거랑 똑같은 결론. 이렇게 알아두시고 4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했다. 그럼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맞죠? 여러분 신분 성립. 그죠? 신분은 연대한다고 그랬지. 그죠? 신분은 연대하고 책임은 개별화되는 거예요. 책임은. 그죠? 그 뭐다? 이거랑 비교. 효과. 신분에 의해서 가중 감경 면제되는 효과는 그 신분범한테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신분이 있는 자한테만 가중 감경 면제 효과가 있는 거고 신분이 없는 자는 그런 효과가 없는 거지. 가중 감경 면제 효과는. 그쵸? 이거 같이 알아두시고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4번 과징금. 과태료 나오고 이제 과징금. 이런 과징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요거는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과징금 부과 있지. 과태료 부과는 처분성이 없지. 그래서 과징금 요거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급부하명 요거는 뭐로 다툰다?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항고소송. 그래서 1번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에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 그죠? 이게 명의신탁을 한 거야, 명의신탁을. 그죠? 그러면 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된다. 그쵸? 그러면 이게 과징금 채무, 이거 일신전색적인 게 아니지. 대체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럼 채무지. 이 채무는 당연히 상속이 된다. 그래서 이거 상속되는 거죠. 상속, 포괄승계. 상속, 양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이행강제금, 그죠?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부과를 하면은 그 의무가 생기잖아. 내야 되는 의무. 그거는 뭐다? 일신 전속적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속이 안 된다. 그거랑 비교해 주시고. 다른 건 다 상속이 되죠?
과징금, 과태료, 뭐 압류 막 이런 거 다 상속이 된다. 그리고 2번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형벌이 아니지. 형사처벌이 아니잖아. 형벌이 아니므로 이론상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을 병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쵸? 예, 병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중처벌에서 그 처벌은 뭐다? 형벌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제 병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형벌이 아니니까. 그쵸? 두 가지 다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3번 위법한 과징금 부과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 등을 구할 수 없다. 아까 항고소송 제기 가능하다 그랬지. 항고소송. 그죠? 과징금 부과는 요건 처분이에요. 급부하면. 그러니까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안 되지. 과태료는 비송으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과징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거랑 비교를 꼭 알아해 두시고요. 그리고 4번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며 맞죠? 그럼 이게 영업정지 취소에 가름하는 과징금 요게 변형된 과징금이다. 이 변형된 과징금 제도는 일반 공중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거다. 즉 일반 국민을 위한 거지. 일반 국민. 위반자가 아니라. 그렇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거고. 그러면 이게 변형된 과징금은 대부분이 이 과징금 액수가 그죠? 액수가 정액으로 돼 있어요. 정해진 액수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한도 액으로 이렇게 많이 안 봐. 우리 법에서는 대부분 딱 정해진 액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 취소가 가능할 수가 있다. 그죠? 일부 취소가 정당한 금액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영업 정지에 가름하니까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 됐고 그다음에 15번 보시면은 옳지 않은 거 이제 국가배상이죠. 갑은 공중보건이다. 그죠?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을을 치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을은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폐혈증. 유족들은 갑을 상대로 이제 공중보건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민사죠 민사. 네, 소를 제기했고 갑의 의료상 경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갑은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했고 그 이후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일단은 갑이 지급을 했어요. 경과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잖아. 공중보건이 그죠? 공무원이 이제 자기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급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럼 이거는 뭐 요 사실관계는 이미 파악이 되셨죠? 그럼 이게 1번 공중보건의 갑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쵸? 예. 우리 공무원, 우리 공직국가법소닌 그게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잖아. 공무원 또는 공무상 사인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주 넓게 보고 있죠. 예, 기능상 공무원 다 포함한다. 그죠? 다 포함한다. 그래서 공무원에 해당하고요. 예, 넓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2번 공중보건의 갑이 직무 수행 중에 불법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갑 개인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지. 한해서가 틀렸다. 그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죠? 중과실도 있다. 그쵸? 중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제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지. 그쵸? 질 수가 있다. 그리고 3번 을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중보건의 갑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했던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지금 여러분 이거는 2번 지문은 이건 대내적 책임. 3번 지문은 이건 뭐죠? 대내적 책임이잖아. 대내적 책임에서 이거 구상권은 대내잖아. 대내. 그죠?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그죠? 그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잖아. 그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할 책임이 없죠. 근데 변제를 했으면 그건 뭐다? 타인 채무 변제야. 그죠? 국가가 공무원한테 경과실만 있으면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변제를 하면은 그건 타인 채무, 즉 국가 채무를 변제한 거기 때문에 그죠? 변제를 하고 나서 국가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궁극적인 책임자가 경과실만 있을 때, 공무원이 경과실만 있을 때는 국가가 되고, 그죠?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궁극적인 책임자가 공무원이 되죠.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과실이 있으니까 궁극적인 책임자는 국가니까, 그죠? 갑이 변제하면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대외적 책임이든 대내적 책임이든 그죠? 고의중과실이 있으면은 책임이 있고 그죠? 공무원 개인이 경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없고 공무원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된다. 그리고 4번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뭐죠? 여러분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대의적 책임이지. 그죠?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그래서 선택적 청구권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국가배상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의적 책임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대내적 책임만 있잖아.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그죠? 구상권에 관한 규정만 있어요. 대내적 책임, 대외적 책임은 규정이 없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헌법에 29조 1항 단서에 이 경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 있었잖아. 그것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설정한 게 아니라 그랬지. 그죠? 그것도 역시 여기 명문의 규정으로 보지 않는 게 우리 판례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됐고, 그다음에 16번 이제 대상적격 1번 지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반 처분이다. 그쵸? 여러분 이게 왜 일반 처분이라고 했잖아.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이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이 뭐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그쵸? 처분. 구체성이 있다는 거죠. 구체성이 사건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일률적으로 이런 의무를 지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반 처분이다. 처분성이 있어요. 처분성이 있다. 그리고 2번 대학 교원에 신규 채용이 있어서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그죠?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교원 이게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이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 면접자 다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요거는 뭐다? 처분성이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이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한테는. 그렇죠? 이게 이거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 사람 채용 안 하겠다는 거잖아. 거부 처분이죠. 그래서 이게 신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다. 그래서 이게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조리장 신청권이 있잖아. 중단 이게 거부죠. 거부행위가 처분성 인정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잖아. 유일한. 그러니까 나 임용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조리장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처분성을 인정을 한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3번.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거. 그렇죠. 근데 이 신청권이 여러분 이게 인용 신청권이에요? 인용해달라 나의 신청권 인용 그게 아니죠. 응답 신청권이다. 응답 신청권. 그래서 이 신청권은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그죠? 형식적인 권리예요. 응답 요구권이야. 응답 요구권. 저 그렇게 보는 거다. 우리 판례가. 4번 이제 노란 글씨.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 여러분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 이거는 뭐라 그랬지? 처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내부행위. 우리 행정계획에서 했잖아. 행정계획. 그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 요거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없어요. 내부행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17번 협의의 소익. 1번 지문.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 지금 입영을 했어요. 군대 갔어.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그죠? 군대와 그 처분, 그죠? 그 통지, 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을 상대로 위협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한 경우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죠. 입영을 한 자가 그럼 이건 소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걸 갖다가 취소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한다? 제대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다 소이익이 있다는 거지. 계속해서 요거랑 비교는 우리 자진 입대 사건, 이거는 군대 가서 다툰 거고 군대 가기 전에 다투다가 자진 입대했다 그러면 소유이익이 없어진다 그랬지. 그거 자진 입대. 비교. 그리고 2번. 수용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 신청 불허 처분 후 사용 신청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 후에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됐다. 그러면 소유이익이 없어질까? 있죠. 왜? 사용을 계속 못 하잖아. 영치품 사용 못 하죠. 이송이 됐다 하더라도 요 사용을 못 하는 거야. 계속 불허 신청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다툴 소유이익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3번. 건축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해서 이게 포인트죠.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됐다. 그러면 이거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죠. 이 업무 정지 처분 요거에 대해서 다툴 이유가 없지. 지났잖아. 정무 처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했다.
그래서 실제로 가중된 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이 효력 기간이 지났죠. 지금 업무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툴 실익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요 사건 건축사법에 있었죠? 요게 그러니까 가중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경우 그때는 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툴 수가 있다 그랬잖아. 전력 삭제 이익. 그죠? 여기서는 건축사법에 어떤 규정이 있었다? 1년 내 2회 업무 정지. 그렇죠? 그리고 2회 2회 이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업무 정지가 이제 통산해서 12개월 이상이어야 되죠. 그때는 이제 등록 취소되잖아. 그렇죠? 지금 근데 실제로 이제 가중된 재처분 받을 우려가 없게 됐다. 그러면 이게 다툴 이유가 없죠. 업무 할 수가 있으니까. 4번.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여기에서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됐다. 요 사정만으로 이제 소액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다? 왜? 월정수당 받을 이익이 있다 그랬죠. 월정수당. 제명 의결 시부터 그죠? 임기 만료일까지 월정수당 받을 이익이 있죠. 그래서 요거 소액이익이 있다는 거지. 비록 돌아갈 자리는 없다 하더라도 보수받을 이익은 있다. 그죠? 그거 하나 두시고 중요한 판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구제. 가구제 이제 집행정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설명을 옳은 거 1번 지문.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지며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행해질 수 없다. 아니지. 그럼 집행정지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다. 틀린 거고. 2번. 여러분 그러면은 집행정지 결정 요거 신청 또는 직권 다 가능한데 집행정지 취소 결정 그건 어떨까요? 집행정지 취소. 지금 그것도 똑같지? 똑같아. 집행정지 결정 또는 집행정지 취소 결정 다 이제 신청 직권 다 가능하고요. 2번.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인 가구제 수단으로서 임시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이 없어요. 그죠? 임시처분은 없다. 규정이 없죠. 뭐만 있다? 집행정지만 있잖아. 행정소송법은. 심판법에 2개 다 있고 심판법은 집행정지 임시처분 2개 다 있죠. 소송법에는 뭐만 있다? 집행정지만 있지. 왜? 심판법에는 의무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임시처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소송은 의무행 소송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임시처분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리고 3번.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책임은 신청인한테 있다. 그렇겠지? 여러분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에 이제 긴급성이 있어야 되죠. 요건 적정 요건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신청인이 소명 책임,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신청인.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지? 저급한 소송 계속 중. 처분 등이 존재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그리고 긴급한 필요. 그죠? 그 네 가지는 뭐다? 신청인이 적정 요건이기 때문에 소명, 주장 책임을 지는 거고. 그죠? 소극적 요건은 뭐가 있었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그리고 또 본안에서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 그죠?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않을 것. 그거 있었지 2가지. 그죠? 그거는 뭐다? 이게 소극적 요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청이 소명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거 입증 책임에서 이제 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4번.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집행정지 결정이죠? 집행정지 결정에는 뭐가 있다? 기속력이 있어요. 기속력이 있다. 지금 이거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이게 뭐야? 기속력이에요. 기속력. 그죠? 기속력이 있다.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다? 형성력도 있어. 형성력. 그리고 대세효도 있죠? 근데 뭐는 없다? 소급표는 없지. 이 기속력이에요. 기속력. 기속력도 있고요. 그럼 이게 형성력도 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잖아. 집행정지 결정이 딱 나오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딱 나오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집행정지 되셨습니다. 알려줘야지 정지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형성력. 형성효도 있고요. 대세효도 있죠? 제3자효라고 그러고 제3자효. 요것도 준용 규정이 있어요. 29조 1항 2항 이렇게 있다. 근데 뭐는 없다? 소급표는 없지. 소급표. 장래효만 있죠. 장래효. 왜? 이거는 가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잠정적 수단이에요. 잠정적 수단. 그래서 소급표는 이거는 엄청난 효력이잖아. 그렇죠? 잠정적 수단이기 때문에 장래효만 있다. 장래효. 네. 장래효. 이거 다 그럼 기판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마 기판력이 있다 그러진 않겠지. 이건 결정이잖아. 결정. 기판력은 판결에만 있는 거야. 그랬죠? 기판력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기판력도 없다. 이러면 기판력 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되세요. 계속령. 됐고, 그쵸?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 무효등 확인 소송. 여러분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보충성. 그죠? 보충성이 제일 중요해요. 보충성이 폐지됐다고. 1번 보시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 원고가 다 입증 책임져요. 원고 책임설이야. 그래서 행정청이 아니라요. 이 당연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원고가 당연 무효, 즉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거 드렸고. 2번 압류 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 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 처분에 기한 압류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겠지. 그냥 봐도 지금 여러분 압류 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 압류 처분 자체를 다툴 이익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등기가 말소돼도 일단 압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등기구만 봐도 알잖아. 두 줄 딱 거지잖아. 그쵸? 압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죠. 요걸 없애고 싶으면 이 과거에 요 처분을 받았다는 걸 없애고 싶으면은 요 압류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등기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전력은 남아 있잖아. 그렇죠? 살짝 그렇게 보시면 된다. 어렵지 않지? 요거 그래서 압류 처분하고 압류 등기하고 이거 별개로 보는 거죠. 이 등기 자체는 요 공증이나 공증 집행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각각 다르다. 보시고 그다음에 3번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틀렸지. 여기 잘 봐야 돼. 근데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 구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아니지? 아니다. 그죠? 보충성이 폐지돼서 이런 거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이행소송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게 아까 당사소송하고 차이점이잖아. 그죠? 당사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지. 자, 당사소송으로 이제 법률관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충성이 필요하다 그랬지. 근데 항고소송으로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요때는 뭐다? 보충성이 필요 없다 그랬죠. 보충성 요건이 폐지했다. 요건이 아니다. 그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4번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러면 지금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된다. 되면 물론 간접 강제도 허용된다. 아니지? 여기 잘 봐야 돼. 그럼 이게 지금 거부는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죠.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재처분 의무는 있어요. 재처분 의무 준용 규정은 있어. 30조 준용돼요. 무효 확인 소송에. 근데 간접 강제 요거 34조야. 34조 준용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은 되는데 간접 강제는 허용이 안 돼. 거부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 수단이 간접 강제잖아요. 근데 이 무효 확인 소송에는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법자는 뭐다? 어떤 의도다?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그거 간접 강제 요게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을 때 그러니까 무효 확인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간접 강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거부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부작위 거부에 대해서 부작위 뭔가 이상하나? 부작위 왜래? 거부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지면은 이제 재처분 의무 간접 강제 허용되는데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 경우에 인용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은 재처분 의무 준용이 될까요? 안 될까?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가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재처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 부작인데 제가 왜 붙어? 그래 처분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 준용 규정이 있어. 그렇죠? 지금 요거는 거부에 대해서 무효 확인. 근데 거부에 대해서 부작위는 제기할 수 없잖아. 그쵸? 거부는 부작위가 아니니까. 근데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 그쵸? 이게 확인 판결이 나왔다. 요때 역시 이게 뭐가 30조가 준용이 돼요. 30조예요. 30조. 34조고. 저 30조가 준용이 된다. 그래서 처분 의무가 있다. 행정청은 처분 의무가 있고요.
30조가 준용되고. 그리고 여러분 간접강제 가능할까요? 간접강제 가능 안 할까? 간접강제 가능하죠? 간접강제도 가능하다. 34조 준용돼요. 34조 준용된다. 이게 준용되는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어떤 소를 제기했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오면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괜찮으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0번 이제 고지. 여러분 행정심판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고지죠. 이게 행정소송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고지 부분. 고지제도 기억번 5 고지는 처분 자체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쵸 여러분? 고지를 잘못했다. 고지를 안 했다. 그 자체는 절차하자가 아니에요. 절차하자가 아니다. 그래서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는 편의를 위한 거. 그죠? 국민의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처분 자체에 효력이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니은번. 행정심판 전치주의일 경우 전치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경우 고지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 이거 우리가 행정소송법 18조, 그죠? 18조 3항에 이게 규정이 있죠? 그죠? 여기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안 거쳐도 된다. 그게 뭐지? 동단처잘해서 그죠? 잘못 알렸을 때 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렸을 때는 안 거쳐도 된다 그랬잖아. 행정심판 전치에 또 예외가 있다 그랬죠? 전치의 예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 원칙은 행정심판은 안 거쳐도 되는 거지. 소송 제기할 때. 임의적 전치. 근데 규정이 있으면은 거쳐야 되죠. 필요적 전치일 때. 근데 그 필요적 전치라도 뭐다? 예외가 또 있지. 동단처잘. 그쵸? 그때는 심판 제기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쵸? 맞고. 그리고 디귿번 신청고지. 신청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심판법상 고지는 신청고지가 있고 직권고지가 있죠. 직권고지는 처분에 직접 상대방한테 고지하는 거고, 그죠? 신청고지는 처분에 제3자한테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처분에 제3자한테 할 때 고지 내용이 좀 다르죠. 제3자한테 할 때는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제3자가 그때 고지해줄 때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즉 처분성이 있는지 그걸 고지해야 돼. 그걸.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있다 그랬지? 위원회, 그죠? 기간 그런 것도 이제 알려주고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기간 그거를 알려주고. 근데 직권고지일 때는 뭘 알려줄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절차, 그죠? 기간 이런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요게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죠? 처분성이 있는지 알려준다. 그죠? 신청고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번 행정심판법상 고지에서 제출기간을 잘못 고지했다. 그죠? 이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죠? 어디에다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하세요 했는데 잘못 그걸 고지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출기간을 잘못 고지해서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 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한테 보내야 되겠지. 그쵸? 잘못 고지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한테 보내야 된다. 이거 말고 여러분 요거하고 또 이제 심판 청구 기간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건 언제 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까? 다른 행정기관. 잘못 고지해서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했죠. 요때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죠. 정당한 권한 여기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행정기관 제출했을 때 심판 청구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이제 2회. 2회. 혼자 좋다. 빨리 가자. 1번. 여러분 공법관계, 사법관계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여러분 이거는 부설주차장이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거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요거는 공업상 계약이에요? 아니면 처분이에요? 처분. 여러분 이게 공업상 계약이야? 아니지. 그러면 국립의료원 지금 부설주차장.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실질은 뭐예요? 특허야, 특허. 그쵸? 특허. 그래서 요 계약, 공법상 계약이 아니에요. 특허야, 특허. 그래서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해야 된다. 이거 맞는 거죠. 그쵸? 공법관계다. 요 자체, 요 계약의 실질이 특허라는 걸 알아두세요. 계약의 실질이 특허다.
요거에 대해서 다툴 때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그죠? 요거와 관련한 이게 이자 관련해서 가상금 지급 채무 부존재 요거 다툴 때는 뭐 당사자 소송이라든지 그걸 제기하면 되겠지, 됐죠? 그리고 2번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로 징수. 여러분 대부로 징수죠. 일반 재산 대부로 징수할 수 있어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징수에 관하여 국세 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근데 있지만,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니지? 아니지. 요게 대부료 징수, 강제 징수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강제 징수 가능하면 공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 사법상 이게 민사소송 안 된다 그랬죠? 민사소송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한 것도 허용된다 틀렸다. 허용이 안 돼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변상금 부과 징수,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다 가능하다 그랬죠. 두 개 다. 변상금 부과 징수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랬지.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거잖아. 그죠? 자력 집행이 가능한데 민사소송을 왜 제기해? 실익이 없죠? 이게 경제적인 간이해. 광징수하면 돼. 이걸 굳이 민사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대법원은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지급 청구권. 그럼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이거는 여러분 입법 정책적으로 인정된 권리죠. 입법 정책적인 권리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된 공법상 권리다. 그래서 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 절차 같은 게 다 어디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법에 다 규정이 돼 있다는 거야. 이거 정책적으로 인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법에 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법상 요건을 갖춘 자는 직접 뭘 제기하면 된다? 당사소송으로 적극적으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거죠. 지급 신청해서 거부가 나오니까 거부 처분 항고소송 이게 아니라 그죠? 당사소송을 직접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급 청구를 하면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법을 보고선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을 해주겠지. 판단을 해주겠지. 그래서 요거는 당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요거하고 아주 유사한 게 출제가 됐죠. 그러면 7월 서울시 7급 그거 됐다.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소송에 해당한다. 그쵸? 여러분 이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는 아직 인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다. 그쵸? 인가를 받으면 이 계획 자체가 구속적 행정 계획이 되는 거잖아. 그쵸? 아니라는 것은 아직 인가를 받기 전이다. 이거 인가 전이라는 얘기지. 인가 전. 인가 전에 다툴 때는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 당사소송을 제기하잖아. 인가 전 당사자, 인가 후 항고. 그죠? 당사소송으로 뭐를 다투냐? 조합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죠? 조합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됐고. 만약에 인가를 받게 되면은 요 계획에 대해서, 그죠? 요 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인가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 인가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인가 후에는 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항고소송. 계획. 인가가 아니에요. 이 계획 자체가 구속적 행정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이에요.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하면 돼. 됐죠? 인가가 아니라. 인가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다. 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한다. 인가 받으면. 이게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도 그렇고 사업시행계획 그죠? 그것도 똑같죠? 사업시행계획도 똑같고 그죠? 그거 알아두시고 됐고 그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1번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여러분 대규모 점포예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요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그 수리나 수리 거부가 다 처분성이 있죠. 처분성이 있다. 2번 의원 개설 신고에 대하여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다면 의원 개설 신고의 효력은 부정된다. 여러분 신고 필증의 교부가 이게 신고의 효력 발생 요건이야?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신고 필증의 교부는 이게 신고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효력이 부정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게 의원 개설 신고가 여러분 의원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거야. 수리를 요하지 않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역시 똑같아. 수리를 요하든 요하지 않든 이게 신고 필증 교부는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아셨죠? 그거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3번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럼 3번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 이유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쵸? 그러면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면서 우리 판례가 가장 중요하게 이게 판단을 했던 게 이게 실질 요건 심사 범위. 실질 요건.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형식 요건에 의심이 있으면 그죠? 실질 요건 심사해야 되죠. 근데 그때 실질 요건 심사 범위를 갖다가 우리 판례가 제한했죠. 거주 목적.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이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무슨 부동산 이게 전입할 때 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리 거부할 수 없다. 하나 두시고 그리고 4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최신 판례인데 그렇게 그죠? 전합체 판례긴 해요. 전합체 판례인데 그렇게 막 이렇게 논점이 있는 건 아니야. 논점이 있는 건 아닌데 무도 학원이야. 무도 학원. 댄스 스포츠.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관할행정청은 국제표준 무도 교습 학원 댄스 스포츠 요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요게 여러분 이게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요 신고하고 등록이 각각 신고가 뭐냐면 체육시설업법상 무도학원 신고예요. 무도학원 신고. 체육시설. 여기 신고는 체육시설법이에요.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 신고야. 그리고 요 등록은 뭐냐면요. 학원 등록. 그죠? 학원법상 등록. 학원 설치 운영하려면은 그죠? 학원법상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학원법상 등록이에요. 학원법.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각각 달라요. 체육시설법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학원법이야. 학원법. 근데 요게 법이 각각 이게 충돌을 해. 모순된 법이에요. 모순된 법이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댄스 스포츠 하는 요 학원이 학원법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 학원을 하면은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요 신고는 뭐냐면은 청소년 유해시설, 그렇죠? 그 풍속영업 그런 거 있죠. 예, 청소년들이 이런데 가면 안 되는 거. 체육시설법상 이제 무도학원. 요거 등록은 학원이야 학원. 댄스 스포츠도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법상 신고하고 요 법상 신고가 충돌을 해 서로. 요 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면은 이 법이 제외된다고 돼 있고 이 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면은 요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신고하고 등록이 모순돼 있어. 법 자체가.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요 등록, 요거는 요 사실관계는 학원법상 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자가 이제 무도학원 하려고 이게 등록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체육시설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요거 등록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 요 사람은 이거를 갖다 이거 무도 학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은 다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요 두 가지 법이 모순돼 있기 때문에 요 등록 요건을 좀 축소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요 체육시설법상 신고 또는 학원법상 등록 요건 둘 중에 하나 갖추면은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참 복잡해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법이 모순돼 있어요. 상호 충돌을 해. 여기 이 법에서는 요거에 해당하면 이거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법에서는 여기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거 두 가지 법을 갖다가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법상 신고를 적법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 등록 요건 안 갖춰도 되고 이 학원법상 등록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 그러면은 이 체육시설법상 신고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두 가지 이게 또는이라는 거야. 또는 이게 둘 중에 하나 요건 갖추면은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셨죠? 둘 중에 하나 갖추면 이게 사실관계가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거야. 성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참 그렇죠. 신고 또는 등록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많이 모순 저촉이 돼 있어요. 사실은 신고 여기 체육시설법상 신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일 수도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야 사실은. 요거는 유해시설이에요. 유해시설. 그죠? 근데 요거는 교습학원이거든. 그죠? 댄스 스포츠도 가르치잖아. 그죠? 그래서 요 법 자체가 각각이 모순돼 있는데 우리 판례는요. 요 신고 요건을 갖추면은 그죠? 이게 학원법상 등록 요건 안 갖춰도 무도 학원 할 수 있다고 했고 그죠? 요거 요건 안 거쳐도 요거 학원법상 등록 요건 갖추면은 학원 설립해가지고 무도 학원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냥 요런 게 있다 한번 보시면 돼. 그쵸? 여러 가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복잡해질 건덕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려고. 이게 두 가지 신고 또는 등록 요건 갖추면은 이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둘 중에 하나 갖추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 무도 교습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됐고 그다음에 3번 행정규칙. 이제 속도를 조금 내야 되는데 1번 2014년도 이러면 요거 이거 우리 출제된 거예요. 출제됐다. 20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 그럼 이게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 법령의 위임 이런 거 위임 같은 거 체크해야 돼. 위임에 따른 것이지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위 법령과 결합해가지고 대의적 구속력을 가지면은 뭐 어떻게 뭐가 된다 뭐 이렇게 된 이게 뭐처럼 법령 보충 규칙이잖아. 시가표준의 조정 기준. 그러면 시가표준의 조정 기준 이거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예요. 법규. 실질이 법규다. 이런 거가 이제 뭐가 대상이 되냐? 이행강제금 같은 부가처분의 기준이 되는 거야. 이행강제금. 그렇죠? 이게 뭐다? 법규성이 있어. 자체가. 근데 이게 위임에 따라서 정했죠? 그럼 이건 뭐다? 법령 보충 규칙이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 위임에 따라서 잘 정했다. 위임 받은 범위에 대해서 잘 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거죠. 법규명령. 대표적인 법령 보충 규칙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번.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별표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상한을 정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과징금 처분 기준 이게 뭐라고 했지? 법규명령이라 했지. 그렇죠? 법규명령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판례는 요 과징금 처분 기준을 어떻게 해석한다?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하죠. 최고 한도액. 그쵸? 원래 법규명령에 해당하면은 딱 그게 딱 정액이다 딱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은 이하 1천만 원 이하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있고 저 시행령에는 가중 감경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이하 부과할 수 있다. 1천만 원 이하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시행령에서는 그냥 정액을 딱딱딱 부과해낸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가중강경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 가중강경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을 했잖아. 그죠? 최고 한도액.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과징금이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이 되면 그쵸?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랬을 때 취소송을 제기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다? 전부 취소 판결하죠. 전부 취소.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이 되면은 그렇죠? 그거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3번. 어떠한 고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형식을만 보면은 행정규칙이잖아. 그죠? 행정규칙. 고시가 근데 여러분 이게 고시라는 게 그냥 딱 형식으로 봤을 때는 행정규칙인데 뭘 봐야 된다? 내용을 봐야지 그 법적 성질을 딱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용. 고시의 내용.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 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이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럼 이 고시는 일률적으로 법적 성질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랬죠?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 행정입법. 근데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그럼 뭐다? 처분. 일반 처분. 그렇죠? 일반 처분. 괜찮으시죠? 아까 청소년 유해물질 결정고시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죠? 이거 괜찮으시죠? 그러면 일반 처분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행정규칙적 고시가 있고 그렇죠? 법규명령적 고시가 있고 일반 처분적 고시가 있잖아. 세 가지 그렇죠? 요거는 두 가지 행정규칙 또는 법규명령 요거는 일반 처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요거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갖다가 하부기관한테 통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침 통보. 그럼 이거는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내부행위잖아.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한테 통보한 거. 내부행위잖아, 내부행위. 국민에 대해서 통보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4번 기속재량.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와 형식 문헌. 뭐뭐 할 수 있다. 재량. 뭐뭐 해야 된다. 기속. 그죠? 요게 1차적인 기준이 되고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 그리고 개별적 성질, 유형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 통사 판례는 어떻게 본다? 1차적으로는 문헌을 보고 보충적으로 효과재량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네, 보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효과재량설. 효과재량설이 뭐였지? 부담적이면 기속, 수익적이면 재량. 그래서 수익적이면 재량. 그거를 활용하고 있잖아. 그렇죠? 2번.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 그럼 정성적 평가 결과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탕성을 이뤄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돼야 된다. 그럼 행정청이 지금 정성적 평가를 한 거예요. 정성적 평가. 이때 재량성을 넓게 인정을 해야 되는지 존중을 해야 되는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원이. 정성적 평가가 뭐지? 정성껏. 재미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아니 농담인데. 이게 여러분 이거 반대말이 정량이에요. 정량적 평가예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의 반대말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는 계량 수치화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그죠? 수시 전형에서 그런 거 정량적 평가 그런 거 말 몇 점 이상 그죠? 커트라인 막 이런 것들 그게 정량이에요. 수량 그러니까 계량이 가능한 것들 그죠? 평가의 기초가 이제 계량 가능한 것들. 근데 정성적 평가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포부가 뭔지, 이 사람의 계획이 뭔지, 이 사람의 어떤 품성이 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가의 기초가 되는 거고, 즉 계량화돼 있지 않은 수치화될 수가 없는 것들을 평가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들이 이게 정성적 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적인 것들을 보는 거지. 질적인 것들. 그렇죠? 성적 딱 이렇게 계량화돼 있는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계량화를 할 수 없는 것들이 평가의 고려 요소가 되는 것들. 이게 정성적 평가라고 하고요. 정량적 평가는 이건 계량화가 가능해. 수치 측량이 가능해. 점수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량적 평가라고 하죠. 수시 전형에서 이걸 좀 많이 하더라고. 그죠? 이 정성적 평가는 요거는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죠. 여기보다. 그죠? 정량적 평가보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거지. 그죠? 이게 성품을 보고 성질을 보고 질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이 이 평가의 결과를 가급적 존중을 해야죠. 전문적인 판단이잖아요. 판단여지. 그렇죠? 이것보다는 더 이거는 이게 질적으로 또 조금 더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요 판례가 최신 판례인데 뭐 이런 게 있다. 정성, 정량. 그렇죠? 그리고 3번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그죠? 재량행위는 이게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죠.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여기 포인트. 기속행위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죠. 요거랑 차이. 4번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간청이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간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해서 과징금 부과청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지? 그죠? 이거 전체 취소다. 이것만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오죠. 재량. 그러니까 요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정당한 금액 산출이 안 된 경우예요. 이거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정당한 금액 산출이 안 된 경우다. 근데 만약에 정당한 금액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부 취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나온 이게 기출 지문이 요거기 때문에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에 뭐 정당한 금액 산출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풀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취소다. 전부 취소. 됐고 그리고 5번 요것도 이제 인허가 의제죠. 그럼 인허가 의제 갑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관할시장인 을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5번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5번까지 을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을은 상당한 기간 내에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그죠? 건축법상 불허가 사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건축 부동의가 있었다. 소방시설을 잘 설치 안 했단다. 그래서 이거 부동의했다. 그 사유를 들고 있다. 뭐 하면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렇죠? 두 가지 사유. 요거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 인어가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면 그 소방서장의 동의, 부동의 관련한 규정이에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이런 법. 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이렇게 있어요. 1항 보시면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의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 동의해 주세요. 그랬는데 동의를 안 해줬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건축 불허가 사유로 삼은 거예요. 됐죠? 불허가 처분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요때 기억번 만약 갑의 건축허가 신청 후에 의뢰 처분 이전 신청 후 의뢰 처분 이전 그죠? 의리 행정청이잖아. 건축허가 처분 이전에 이제 화재 예방법 그죠? 이 개정돼서 신설 적용된 경우다. 지금 방금 봤던 조문이 신설됐다고 본 거예요. 아까 요거 7조 1항 그죠?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 규정이 신설이 된 거야. 그때 신설 적용된 경우라면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는 건축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건축허가 실적이지, 그죠? 허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 허가 신청 시하고 허가 처분 시 사이에 법 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칙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무슨 법을 적용을 해서 처분을 하죠? 어떤 법을 적용하지? 국법을 적용하나 신법을 적용하나? 신법을 적용하지. 처분시법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신청 후 처분 이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은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처분을 할 때 건축 부동의 사유를 내세울 수가 있느냐,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건축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신청 후, 그렇죠? 신청 시와 허가 처분 시 사이에 법 개정이 있었을 때 언제 법을 기준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처분시법을 적용하는 거지. 처분시에 이제 법이 있으면은 이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리고 니은번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는 취소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동의 자체, 동의 부동의 자체는 내부행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분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동의, 부동의를 사유로 어떠한 처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처분성 있는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부동의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다투면 되는 거지. 요 자체는 처분성이 없고, 이 자체는 처분성이 없고요. 디귿번 갑은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그죠? 건축법상의 건축 불허가 사유만 다툴 수 있다. 아니지? 불허가 처분, 요거에서 쟁송, 요건 잘 쟁송을 제기했죠. 소위 대상은 이거지, 그죠? 근데 요 소송에서 뭘 주장할 수 있다? 건축 불허가 사유, 요거 다툴 수 있고 또 부동의 사유, 요거 다툴 수 있잖아, 그죠? 틀렸다. 부동의 사유도 다툴 수 있어. 부동의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진 않지만 처분성이 있는 걸 다투면서, 그죠? 처분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거 부동의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부동의 사유 그것도 다툴 수가 있어요. 부동의 사유가 없다. 나는 소방시설 다 갖췄다. 이렇게 다툴 수 있다는 거지. 그 자체가 처분성이 없어서 소외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쵸? 그거랑 비교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1번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가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고 보완이 가능한 것임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는 위법하다. 라는 판례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동의 사유가 이게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고 보완이 가능해요. 보완이 가능. 이게 포인트다.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보완을 일단 요구를 하고선 보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지. 그죠? 보완이 가능함에도 그냥 안 돼. 이렇게 거부 처분하는 것은 요거는 재량의 일탈납니다. 아셨죠? 위법한 처분이다. 그죠? 이게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라는 거죠. 보완이 가능하면은 이제 보완을 요구를 해야 돼. 일단 우리 그런 거 법리 많이 봤잖아. 행정절차법에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판례가 하나 있어요. 보완이 가능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위법하다라는 뜻이고 됐고 그다음에 6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할게요. 네.